그거 공개하면 누나 과거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정철이 희숙의 임신과 파혼 과거를 들먹이며 위협했어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있어.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 말이야. 희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희숙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섭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동네에 울려 퍼지죠. 69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지만 손등의 주름과 거칠어진 손바닥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폐지와 고철을 주우러 나가는 길이에요. 희수가 또 나가냐? 옆집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말을 걸었습니다. 희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일찍 나가야 좋은 것들 주울 수 있거든요. 사실 희숙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오빠들과 남동생들이 둘러앉아 유산을 나누던 그 순간 희숙은 그저 구석에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희숙이 22살이던 해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결핵으로 2달간 앓으시다가 눈을 감으셨죠. 그날부터 희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농사일과 막노동으로 바쁘셨고 아래로 5 형제가 줄지어 있었거든요. 큰오빠 만수는 겨우 18, 둘째 만철은 16, 셋째 만복은 14, 넷째 만호는 12, 막내 정철은 고작 9살이었습니다. 희수가 이제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 동생들을 잘 돌봐라. 아버지의 말씀에 희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희숙의 청춘은 동생들을 위해 바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동생들 도시락 6개를 정성스럽게 쌌죠. 낮에는 밭에서 고추와 배추를 기르고 저녁에는 동생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특히 동생들이 하나씩 대학에 진학할 때마다 희숙의 고생은 배가 되었어요. 큰오빠 만수가 사범대에 들어갈 때는 희숙이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터져도 참고 견뎠죠. 둘째 만철이 약대에 진학할 때는 논 한마지기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줬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수가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일어서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큰딸은 희생하는 거다. 여자가 집 재산을 넘보면 욕심이야. 내 동생들이 잘 되는 게 너에게도 좋은 일이다. 희숙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 청혼을 해와도 아버지와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며 거절했죠. 막내 정철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거든요. 희숙은 마을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씩 자며 프레스 기계 앞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다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희숙은 참았습니다. 누나 덕분에 대학 다닌다. 나중에 꼭 보답할게. 내가 성공하면 누나도 편하게 해드릴게. 정철이 서울로 떠나던 날 희숙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희숙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20해 넘게 아버지를 모시며 동생들의 성공을 뒷바라지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86세에 돌아가신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들과 남동생들이 둘러앉아 유산 분할을 논의할 때 희숙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집과 논밭 10만 평, 그리고
예금 2천만 원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 큰오빠 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희숙 누나는 어떻게 하지? 넷째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둘째 만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여자니까 따로 챙겨줄 건 없지 않나?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집 재산을 가지면 말이 안 되잖아. 누나는 우리가 알아서 돌봐드리면 되는 거고. 그때 막내 정철이 덧붙였어요. 맞아, 누나. 우리가 성공한 건 누나 덕분이니까 앞으로 용돈은 우리가 챙겨드릴게. 그게 더 낫지 않아? 희숙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20해 넘게 자신을 희생하며 동생들을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희숙은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동네 외곽의 컨테이너 하나를 월세로 얻어 살게 되었죠. 월세 30만 원도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폐지와 고철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아버지 장례 직후 한 달 만에 둘째 만철은 동네에서 가장 큰 약국을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큰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의아했지만 희숙은 묻지 않았어요. 막내 정철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더니 어느새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누나,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건 다 누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정철이 가끔 비싼 차를 타고 찾아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고마움이라기보다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시선이었죠. 용돈이라며 10만 원씩 주고 가긴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희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철이 군대에서 매달 편지를 보냈을 때 용돈을 보내달라고 애원했었어요. 희숙은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며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만철이 약국을 차릴 때도 희숙이 연대보증을 서줬고요. 하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희숙은 고철 더미를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운 좋게도 쓸만한 철제 서랍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거웠지만 고철상에서 제법 값을 쳐줄 것 같았어요. 서랍장을 리어카에 올리며 희숙은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희숙의 손을 꼭 잡으시며 뭔가 간절하게 말하려다 그만두셨던 것 같았는데, 희숙아,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하려 하셨는지 희숙은 지금도 궁금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날 오후 희숙은 주워온 철제 서랍장을 컨테이너 앞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철상에 가져가기 전에 안에 뭔가 남은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간혹 서랍 안에 귀중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랍을 하나씩 빼내며 희숙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은 비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볼펜 몇 자루와 지우개가 굴러다녔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로 끝인가? 희숙이 실망하며 서랍장을 뒤로 밀어내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랍장이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철제치고는 너무 묵직했습니다. 혹시? 희숙은 서랍장 뒷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뒷판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가 끼어 있는 것처럼요. 드라이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뒷판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하나씩 풀어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왠지 중요한 뭔가를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뒷판을 완전히 분리하자 희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장 안쪽 벽면과 뒷판 사이의 좁은 공간에 노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거든요.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김만수 친필 유언장. 희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는 바로 희숙의 아버지 성함이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비록 노인이 된 후라 글씨가 다소 떨리긴 했지만 희숙이 어릴 때부터 봐온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나 김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나를 돌봐준 큰딸 희숙에게 내 전 재산을 상속한다. 집과 논밭, 그리고 모든 예금을 희숙이 상속받기를 원한다. 다른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만철에게는 3천만 원을, 정철에게는 2천만 원을 이미 생전에 주었다. 이 사실을 희숙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희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글씨가 흐려 보일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희숙아, 미안하다. 내가 평생 너만 희생시켰구나. 큰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너에게만 모든 걸 짊어지게 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3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희숙이 기억하기로는 동생들이 가져온 유산 분할 문서는 3월 8일에 작성된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희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개의 유언장을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생들이 가져온 문서가 가짜인 건가요? 그때 갑자기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마지막 일주일 동안 희숙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제대로 뵐 수 없었어요. 막내 정철이 아버지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며 면회를 제안했거든요. 누나,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힘들어 하시니까 당분간 면회는 자제해줘. 정철의 말을 믿고 희숙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가끔 병실 문 앞까지 가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간병인이 나와서 말렸습니다. 보호자분이 면회 금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아버지는 희숙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희숙은 화장실에 가 있었습니다. 정철이 잠깐 나가 있어라고 해서요.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진짜 유언장을 작성하신 후 동생들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 유산을 가로챈 게 아닐까요? 희숙은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도장도 찍혀 있었고 증일란에는 병원 간병인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희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도 밀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희숙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숙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희숙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동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누려온 재산을 그냥 포기할 리 없을 텐데요. 특히 막내 정철이 걱정되었어요. 아버지 임종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산 분할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정철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하니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희숙은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따라야 한다고요. 1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희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숙은 일찍 일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품에 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간판을 보고 희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무실 안이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희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김 변호사라는 5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 나와 희숙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책으로 가득 찬 서가와 커다란 책상이 있어서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편안히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의 친근한 말투에 희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김 변호사는 돋보기를 쓰고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체가 일관되고 날짜와 서명이 명확하네요. 증인 서명도 있고요. 이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 유언장입니다. 희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상속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 날짜가 10년 전 3월 15일인데 혹시 다른 상속 문서는 언제 작성된 걸로 아시나요? 그건 3월 8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 유언장이 일주일 뒤에 작성된 거네요. 법적으로는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갖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희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다음 말이 걱정스러웠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상속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에요. 10년 동안 그 재산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아마 치열한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해볼 생각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거든요. 김 변호사는 희숙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가족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 협의가 안 되면 정식으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희숙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나, 나 정철이야. 막내 정철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정철아, 무슨 일이야? 누나, 어제 고철 줍다가 뭔가 이상한 걸 주웠다는 소리 들었는데 혹시 그게 뭐야? 희숙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정철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뭔 소리야? 그냥 서랍장 하나 주운 건데.
정말 그것뿐이야? 다른 건 없었고? 정철의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누나가 혹시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정철의 말투가 묘하게 위협적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 뭔데? 그냥 하는 말이야. 누나, 지금까지 조용히 잘 살고 있잖아.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희숙은 심란해졌습니다. 정철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희숙은 유언장을 더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복사본도 여러 장 만들어뒀어요. 이틀 후 희숙은 용기를 내어 동생들에게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두 모이자고 했습니다. 큰오빠 만순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희숙을 보고 동생들은 모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희숙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누나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둘째 만철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정철은 희숙을 빤히 쳐다보며 뭔가 눈치채려는 듯 했습니다. 희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우연히 발견했어. 동생들은 모두 순간 굳은 표정이 되었어요. 유언장을 돌려가며 읽더니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정철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만복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정철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가짜잖아. 가짜가 아니야. 분명히 아버지 필체야. 변호사도 확인해줬어. 희숙이 차분히 말했지만 정철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우리가 아버지 임종 때까지 계속 곁에 있었고 직접 유언 들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자 만철도 거들었어요.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하셨다고. 헛소리도 많이 하셨고 이런 걸 제대로 써놨을 리 없어. 하지만 희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날짜가 너희들이 가진 문서보다 늦어? 변호사가 나중에 작성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어. 순간 동생들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철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누나, 이거 계속 주장하면 후회할 거야. 무슨 소리야? 누나 과거 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26대 임신해서 파혼당한 거 말이야. 희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희숙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였거든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있어.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 말이야. 희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들었는데 고아원에 보냈다니요? 뭐라고?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걸 알고 싶으면 이 헛소리는 집어치워. 마을 사람들한테 그 일 다 퍼뜨려도 괜찮다는 거야? 정철의 협박에 희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정철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날 밤 희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철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철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걸까요? 희숙은 과거를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말이죠.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의식이 또렷하셨는데 희숙이 병실에 가려고 하면 정철이 막았어요. 누나,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대.
의사 선생님이 면회를 제안하라고 했어. 그때는 정철의 말을 믿었습니다. 막내가 아버지를 가장 잘 돌보는 것 같아서 안심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셋째 날부터 정철은 아버지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며 아예 희숙의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간병인도 정철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희숙이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간병인이 나와서 말했죠. 보호자분께서 당분간 면회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흘이 더 지나고 아버지는 희숙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희숙은 화장실에 가 있었어요. 정철이 잠깐 나가서 물 좀 떠와라고 해서요. 누나,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 희숙이 물을 떠서 돌아왔을 때 정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희숙은 너무 슬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철의 행동이 너무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고립시키고 희숙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리를 비우게 만들고 더 이상한 건 장례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단 이틀 만에 정철은 유산 분할 협의를 위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집과 논밭은 아들들이 나눠 갖고 예금은 따로 정리하자고 하셨거든. 그때 정철이 내놓은 문서에는 3월 8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희숙은 병원에 못 갔었거든요. 정철이 오늘은 검사가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상해. 그날 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또렷하셨나? 희숙은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 장례 직후 한 달 만에 둘째 만철이 대형 약국을 인수한 일 말이에요. 세진약국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큰 약국이었습니다. 희숙이 알기로는 그 약국 값이 3억 원이 넘었어요. 만철이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때 만철이 희숙에게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누나, 내가 약국 인수했어.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대출받아서. 하지만 만철이 그때까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약사 월급으로는 3억 원을 모으기 어려웠을 텐데요. 막내 정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장례 후 몇 달 만에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금세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였다고 자랑했죠. 어떻게 그런 돈이 생겼을까? 희숙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언장에 적힌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만철에게는 3천만 원을, 정철에게는 2천만 원을 이미 생전에 주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돈을 주신 걸까요? 그렇다면 유산 분할할 때 그 사실을 숨긴 거네요. 다음 날 희숙은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입원했던 그 병원 말이에요. 혹시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다행히 간호사 한 분이 희숙을 기억해 주었어요. 아, 김만수 할아버지 따님이시죠?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혹시 그때 아버지 상태가 어떠셨는지 기억나세요? 처음 며칠은 의식이 또렷하셨어요. 계속 큰따님 찾으셨거든요. 그런데 막내 아들분이 면회를 막으시더라고요. 희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절 찾으셨다고요? 네, 자꾸 희숙이는 왜 안 오나?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들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누나가 충격받을까봐 못 오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셨던 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마지막 이틀 빼고는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오히려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간호사의 말에 희숙은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희숙을 보고 싶어 하셨고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정철이 그걸 막았던 겁니다. 혹시 그때 간병인분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아, 그분은 막내 아들분이 직접 데려오신 분이었어요. 평소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희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철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고립시키고 희숙과의 만남을 차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짜 유언장으로 문서를 만들어 유산을 가로챈 거죠. 그날 밤 희숙은 다시 정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철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누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돈을 주신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정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정말? 그럼 내가 부동산 사업 시작한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대출받아서 한 거야. 누나가 왜 그런 걸 캐묻는 거야? 정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누나가 알아야 할 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희숙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희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따르고 동생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고요. 희숙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컨테이너 안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우며 내일 변호사와 다시 상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희숙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유언장은 침대 밑 작은 금고에 넣어두고 복사본은 따로 책 사이에 끼워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새벽 2시경 희숙은 이상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타는 듯한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점점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뭐지? 희숙이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컨테이너 바깥쪽 한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불이 난 거였습니다. 불이야, 불났어. 희숙은 급하게 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컨테이너 옆쪽 나무 더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불이 컨테이너 쪽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금세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재빠르게 불을 끄고 나서야 희숙은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 한쪽 벽이 그을리고 유리창 하나가 깨졌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젊은 소방관이 희숙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 났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일단 나무 더미 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담배꽁초나 전기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희숙은 이상했어요. 그 나무 더미는 한 달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하필 오늘 밤에 불이 났을까요? 더구나 바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소방관들이 떠나고 나서 희숙은 컨테이너 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내부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기로 인해 모든 게 그을음 냄새가 났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유언장이었어요. 침대 밑 금고를 열어보니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둔 복사본도 괜찮았고요. 정말 다행이다. 희숙은 안도하며 유언장을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만약 불이 더 번졌다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정말 사고인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정확한 건 조사해 봐야죠. 혹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 있으세요? 희숙은 잠시 고민했어요. 정철과의 갈등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괜히 의심만 받을 것 같았어요. 특별히 없어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희숙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컨테이너 근처 땅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없던 자국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자동차가 컨테이너 바로 옆까지 와서 돌아간 흔적 같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곳인데 말이죠. 누가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왔을까? 희숙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희숙아, 어젯밤에 정말 놀랐겠다. 나도 연기 냄새 맡고 깼어. 할머니,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차 본 적 있어요? 차? 글쎄. 아, 맞다. 밤 12시쯤에 검은색 차 하나가 이 근처를 지나가더라. 평소에는 차가 안 오는 곳인데 이상하다 싶었어. 희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건 아닐까요? 오후에 희숙은 동네 철물점에 갔습니다. 그을린 유리창을 교체하러 간 거였어요. 철물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많네요. 어제 저녁에도 누가 와서 라이터 기름을 사갔어요. 라이터 기름을요? 네, 큰 통으로 2개나. 평소에는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희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그 라이터 기름이 불을 내는데 사용된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젊었어요. 30대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철이었어요. 누나, 불난 거 들었어. 괜찮아? 정철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서 소문났더라고.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야. 그런데 이상해. 왜 하필 그때 불이 났을까? 불은 언제나 날 수 있는 거잖아. 누나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너, 희숙이 말을 하려는데 정철이 끊어버렸어요. 누나,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희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철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불이 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불난 거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 중요한 문서들은 괜찮나요? 다행히 타지 않았겠네요. 희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유 원장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곧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하세요. 불은 생각보다 빨리 번지거든요. 이번에는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희숙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희숙은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 원장을 공개하기 전에 또 다른 위험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희숙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소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희숙은 화재 사건과 협박 문자에 대해 말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유 원장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빨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희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리 위협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꼭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희숙은 유 원장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동네 은행 대여금고에 맡겨두기로 한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거였습니다. 희숙이 유 원장을 은행 금고에 맡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희숙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정철이 말했던 자신의 아이 이야기였어요. 그날 오후 희숙은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멀리 시내 쪽으로 가봤어요. 그곳에는 큰 건물들이 많아서 종이 상자를 구하기 좋았거든요. 시청 근처를 지나가다가 시민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런 곳에서 고아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실례합니다. 혹시 옛날 고아원 기록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안내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어떤 고아원을 찾으시는 건가요? 30년 전쯤에 아이를 맡겼던 곳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럼 사회복지 담당 선생님께 문의해 보세요. 3층에 계셔요. 희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30년 전에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 여성은 희숙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희숙이에요. 정말요? 어머, 이런 우연이. 그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이세린이에요. 혹시 제가 찾던 그분이 어머님이실까요? 희숙은 깜짝 놀랐어요. 세린이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30년 전에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예요. 그때 어머니 성함이 김희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희숙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정철이 말했던 게 사실이었나요? 자신의 아이가 정말 살아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절 알아보셨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동네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세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캠코더 테이프를 꺼냈어요. 이걸요. 요양원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김만수라는 분이 찍으신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희숙은 깜짝 놀랐어요. 김만수는 바로 아버지 성함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요? 네, 그래서 더 놀랐어요. 혹시 연관이 있을까 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세리는 예전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져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촬영된 건가요? 테이프에 적힌 날짜로는 10년 전 3월 14일이에요. 그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희숙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나 김만수는 지금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이 말을 남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희숙이가 내 전부다. 그 아이가 평생 나를 돌봐줬고 동생들까지 뒷바라지해줬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구나. 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철이가 자꾸 말한다. 희숙이한테는 줄 게 없다고, 여자니까 시집가서 살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틀렸다. 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논밭, 모든 재산은 희숙이가 가져야 한다. 정철이가 뭐라 해도 난 바꾸지 않을 거다. 이미 유언장도 써놨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희수가
내 아이 이야기도 해야겠다. 정철이가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사실은 고아원에 보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너를 찾을 거다. 희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철이 거짓말을 한 게 맞았던 거예요. 미안하다, 희숙아. 내가 정철이 말을 믿고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 아이 이름은 세린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 희숙은 세린을 바라봤어요. 세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엄마 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간병인 박 씨가 이 영상을 찍어주고 계신다. 나중에 희숙이가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박 씨, 부탁합니다. 이 테이프를 희숙이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때 화면에 간병인이 잠깐 나타났어요. 네, 걱정 마세요. 꼭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정철이 병실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간병인 바뀐 거예요? 응, 오늘부터 바뀌었다. 그럼 이 캠코더는 뭐예요? 정철이 캠코더를 보더니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이런 거 찍을 필요 없어요.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정철 삼촌이 할아버지를 고립시키고 진실을 숨긴 거예요. 희숙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정철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무시하고 유산을 가로챈 것도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거짓말한 것도 모두 정철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있으면 법정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린이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숙은 다시 한번 세린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세린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해볼게. 네, 엄마. 함께해요. 세린과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출했어요.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병원 영상 테이프, 간병인 증언, 그리고 화재 사건까지 모든 걸 종합한 강력한 소송이었습니다. 희숙 씨, 이번 소송은 승산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아버지분의 영상 증언이 결정적이에요.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꽤 유명한 로펌이더군요.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이 왔습니다. 희숙은 세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정 입구에서 오랜만에 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정철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만철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그들 뒤에는 3명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만철이 다가와 말했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희숙은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만철아,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어야죠. 정철은 희숙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누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철회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뭘 후회한다는 거야? 누나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50대 중반의 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양쪽 변호사들이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희숙 측 김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유언장 조작 사건입니다. 피상속인 김만수 씨의 진짜 유언은 무시되고 가짜 문서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기존 상속 문서보다 일주일 늦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해당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이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됩니다. 정철이 준비한 의료진 진단서였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병원 간병인과 간호사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봤던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김만수 환자분은 마지막 이틀을 제외하고는 의식이 명료하셨습니다. 계속 큰따님을 찾으셨고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아버지의 영상 테이프였어요. 재판장님, 피상속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큰 모니터가 설치되고 아버지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희숙이가 내 전부다. 그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정철이가 뭐라 해도 난 바꾸지 않을 거다. 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증거였거든요. 상대방 변호사가 급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재판장님,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감정 결과 원본 테이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이 재생됐어요. 정철이 병실에 들어와서 간병인을 내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 정철 씨가 의도적으로 피상속인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원고와의 면회를 차단했어요. 판사가 정철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이 일어나서 변명했어요. 아버지가 힘들어하셔서 면회를 제안한 거였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정철 씨는 피상속인 사망 직후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공개됐어요. 정철이 아버지 사망 직후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미리 상속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의 변호사가 항변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그럼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정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돈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세린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원고의 딸입니다. 30년 전에 고아원에 보내졌는데 피고 정철 씨가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린이 자신의 출생 기록과 고아원 서류를 제시했어요. 피고는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희숙에게 유리해졌어요. 정철과 만철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상속인 김만수의 진정한 유언은 3월 15일자 자필 유언장임을 인정합니다. 희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따라서 기존 상속 등기는 무효이며 모든 재산은 원고 김희숙에게 상속됨을 선언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그동안 사용한 상속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정철이 희숙에게 다가왔어요. 누나,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희숙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정철아, 이제야 정의가 실현된 거야.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된 거라고. 정철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게 정의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사업한 걸 다 뺏어가는 게 내가 처음부터 정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희숙은 세린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거였습니다. 법정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숙은 마침내 아버지가 남기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다시 보는 고향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새로 달린 문패를 바라봤어요. 김희숙.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문패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된 거였어요. 엄마, 드디어 집주인이 되셨네요. 세린이 희숙의 팔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딸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희숙은 감격했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어요.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방, 희숙이 어릴 때 잠들었던 작은 방,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먼지가 쌓여 있어서 청소가 필요했어요. 이 집에서 엄마가 잘하셨구나. 세린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희숙은 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잠들던 방이야. 저기는 아버지 방이고 부엌에서 매일 아침 밥을 했지. 방 한편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희숙이 어릴 때 그려드린 그림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다 보관하고 계셨구나. 희숙은 아버지의 사랑을 새삼 느꼈어요. 비록 생전에는 표현을 잘 못하셨지만 희숙을 끝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희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재산 반환 절차를 마무리하러 간 거였습니다. 희숙 씨,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집과 논밭 10만 평, 그리고 예금 2천만 원이 모두 반환됐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또한 정철 씨와 만철 씨가 그동안 사용한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손해배상은 받지 않겠어요. 그들도 제 동생들이니까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괜찮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편 정철과 만철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유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했거든요. 특히 정철은 부동산 사업을 위해 큰 빚을 져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형, 어떻게 하지? 은행에서 담보 회수한다고 난리야. 정철이 만철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약국도 마찬가지야. 대출금 때문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들은 결국 희숙을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이 희숙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어요.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도와줘. 정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평생 희숙을 무시했던 그가 이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니 희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철아, 지금 와서 그런 말하는 거야? 누나,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 유언도 숨기고 누나한테 거짓말도 하고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만철도 머리를 숙였어요. 누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누나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건 알고 있었는데도. 희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뉘우치는 거라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일부는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희숙은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일을 하려고 해. 너희들도 함께 도우면서 속죄하는 마음을 보여줘.
세린도 엄마의 뜻에 동의했어요. 저도 사회복지사니까 도와드릴게요, 엄마. 한 달 후 희숙의 집은 희숙 복지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된 거였어요. 희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동생들을 돌보던 그때처럼 정성스럽게 요리했어요. 희숙이 고맙다. 덕분에 외롭지 않아. 혼자 사시던 80세 할머니가 희숙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천만에요. 저도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정철과 만철도 가끔 와서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나, 이제 알겠어.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야. 정철이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돈만 쫓아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네. 어느 저녁 희숙은 세린과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께 안부를 여쭈려고요. 아버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요. 희숙은 아버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세린이도 찾았고 동생들도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세린도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세린이에요. 엄마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날 밤 희숙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69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내 이름이 적힌 대문 앞에서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문의 문패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김희숙이라고 적힌 그 문패는 희숙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희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장녀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잃었던 딸도 되찾은 행복한 어머니였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희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